내가 자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회복할 때 외부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인연과 관계의 체험들이 끌려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내심 외경, 의미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본다는 말로 겉으로 비치는 것들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 우주에는 나밖에 없다. 내 영혼이 생을 반복하면서 쌓아온 나에 대한 모든 부정적 기억, 생각, 느낌들의 또 다른 현현으로서 외부의 타인들이 나에게 오는 것뿐이다. 내게 오신 한 내담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누구나 알아주는 기업에서 일하며 장관상도 수상하는 등 정말 똑똑하고 스펙이 대단한 분이셨다. 그런 그는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예의 삶과 같았다고 했다. 자신과 너무나 맞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여자에게 깊이 상처받고 시달린 나머지 그는 더욱 처절히 외로운 상태가 되어 정말로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다. 우선 나는 그에게 체험을 끌어당기는 부정적 감정 에너지인 카르마의 구조를 설명했다. 즉, 당신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외로움, 고통, 모멸감, 답답함, 분노 등의 체험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여자만 아니면 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사실상 벌어진 일은 원래 당신 안에 처리되지 못한 외로움, 고통, 모멸감, 답답함, 분노 등의 감정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체험시킬 역할자인 이상한 상대를 끌어당겼다는 것이다. 소름 돋겠지만 감정들은 그 감정을 배출하고 체험할 타겟을 찾아 끌리게 만든다. 이게 카르마 프로그램의 실체다. 당신 안의 외로움, 고통, 모멸감, 답답함, 분노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로움 유발자, 고통 유발자, 모멸감 유발자, 답답함 유발자, 분노 유발자를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당신 안의 부정적 감정들부터 처리하고 당신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들을 회복하고 그 감정들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 체험은 내가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 체험의 반영일 뿐이다. 타인이 나를 노예처럼 대했다면 내가 나를 노예처럼 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그에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나요? 라고 질문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 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혹시 당신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기준이 타인이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부분들, 예를 들어 일의 성과에 대한 칭찬이나 장관상을 받는 등과 같은 그런 외부의 기준이나 사회적 조건에 동의한 판단은 아닐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니 나도 인정할 수 있어. 와 같은 것들 말이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상태와 가깝다. 내세울 것도 쥐뿔도 없고 나의 상태를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도 나를 떠올리면 그냥 나는 내가 좋아. 나라는 사람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나는 그냥 좋아. 같은 상태, 근거 없는 자신감, 내지 자존감의 형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느낌 같은 것이다. 나의 꿈을 결정할 때 부모와 이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진로와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상태다. 누구에 의한 삶이 아닌 세상에 유일무이한 더없이 고귀하고 고요한 존재인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고
자신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사랑해낼 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준 그 결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안전지향적인 두려움에 근거한 부모님의 편협한 세계관과 이 사회의 틀을 마침내 깨고 확장시키며 성장시키게 된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과 발전과 진화를 가져오고 사회를 개혁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미치도록 사랑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설명에 들어가면 당신의 꿈과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꿈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는 세대가 나의 세대에서 끝나길 바란다. 자식이 자신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지하고 응원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할 줄 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지만 부모가 자신의 입장과 판단에서 자식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에게 하기를 바라고 강요하고 원한다면 그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사랑의 개념 등이다. 사랑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받기를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의 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형태는 내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선택과 체험을 해 나가더라도 행복하면 돼, 여야 한다. 내가 보기에 자식이 선택한 일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보이더라도 자식이 그 모든 선택의 귀결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좌절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고 언제나 지지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아니라 특정한 일을 해야만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을 강요 또는 강조하며 혹은 감정적 호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슬플 것 같아를 하며 이 모든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고 너를 사랑해서야 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스라이팅은 별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쓰는 지능적인 생떼다. 그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사랑의 개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굉장히 뒤틀리고 위험한 상태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아이들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구분하기 어렵다. 사실상 부모 자신도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유와 평온이 아닌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자유와 평온이 아닌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닌 정의라는 카르마 감정이다. 정의나 연민의 감정은 카르마 감정이다. 아무도 누구에게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특정한 선택들을 하기를 혹은 하지 않기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부모라 할지라도 말이다. 부모인 내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판단과 생각들이란 망고의 사랑을 가장한 온갖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이라는 감정들이 만들어낸 제한된 의식 속의 정보와 지식과 판단들임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에 자식이 불구덩이, 가시밭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과거 체험과 정보에 근거한 제한된 판단일 수 있다. 자식은 나와 다른 체험과 창조를 해낼 수도 있다. 자식에게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모든 일의 귀결을 스스로 체험하고 지혜를 얻고 경험이라는 산 지식의 스펙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 그 모든 여정의 선택들에
그저 멀리서 믿고 기다려주며 지지해주는 것. 그리하여 부모를 신경 쓰고 부모의 제한된 두려움의 의식에 영향받고 지배받는 삶이 아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자유를 주며 허용하고 응원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에만 보상과 사랑을 주는 조건부의 사랑행위. 자식이 부모가 원치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자식에게 너로 인해 내가 마음과 몸이 편치 않다는 모든 태도, 원망, 불쾌감, 분노 등의 표현은 모두 가스라이팅이다. 자식이 부모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분리시켜 내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해 자식에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자식의 모든 삶의 일들에 일희일비하고 매달려 있는 아이의 상태라고 보면 된다. 마트에서 매번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정상적인 식사 대신 계속 과자만 달라는 아이들에 대해 부모가 때로는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처럼 선을 넘어 때를 쓰는 부모들에게도 자식이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른이 되어 보니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알면 충격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아이인 상태로 몸만 큰 부모들이 많다. 그들의 정신, 정서, 판단력은 나아질 게 없지만 어른이어야 하는 그 위치와 역할에 의해 무게를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어른인 채로 여전히 자신의 삶의 욕구와 희로애락을 부모에게 걸었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행복을 걸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살아달라 저렇게 살아달라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내 인생이 너로 인해 불행하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내 나이 40살에야 나는 나의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못 해드려서요. 그것도 몸을 덜덜 떨면서 겨우 해낼 수 있었다. 그 전까지 내 인생은 널뛰기였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해주었다가 너무 숨이 막혀 튕겨져 나가 학교를 자퇴하고 또 그게 미안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내 자유를 찾아 방황을 하고 또 그 방황이 죄송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조건에 결혼을 했다가 다시 못 버티고 이혼을 하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따지고 보면 부모님을 신경 쓰느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완벽히 알아내지도 못하고 늘 뭔가를 중간 지점에서 거래하고 협상하듯 선택했고 그런 반쪽짜리 어정쩡한 선택들은 항상 나의 자유를 반납하고 인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유통기한이 짧았다. 결국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매번 충격을 안겨드렸고 그런 충격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를 원망하고 자책하며 부모님이 늘 나를 걱정하며 돌덩이로 여기듯 나 역시 부모님의 존재가 가슴 안에 돌덩이와 같았다. 내가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떨어져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상황을 이해시킬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 부모님은 계속 전화로 고향으로 내려와 원래 하던 중학교 교사를 하라며 종용하셨고 나는 그때마다 사과를 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 뜻대로 해드릴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다. 이건 효과가 있었다. 그 전까지 나는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왜 나를 분리시키고 놓지 못하는지 이해되지 않아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고 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모님에 대해 엄청난 원망과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다 지치면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식이었다. 마치 매번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에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결국은 사주는 부모처럼
그런데 내가 부모를 이해시키려고 한 그 모든 설명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판단과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준 것이었기에 오히려 저항과 반말만 더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일단 부모님의 마음과 요구는 이해하나 제 뜻은 다르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구를 못 들어드려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마치 아이에게 네가 매번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장난감을 사고 싶었구나.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엄마는 지금 사줄 수가 없구나. 미안해. 집에 가자. 하며 단호하게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선을 넘어 들어오는 아이든 어른이든 네 행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아니야. 그만해. 라고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자식을 위한 걱정이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선을 넘어 들어와 나에게 개입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내가 시달리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부모, 자녀가 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되고 독립되지 못하고 유독 집착과 과잉 개입이 진행될 수 있는 데는 유교적 효사상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부모를 지극히 섬긴다는 것이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효가 그런 의미라면 효도 대신 자신과 부모를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는 선들이 지켜지는 건강한 사랑을 말이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내 삶의 자유와 주도적 선택들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양하는 편이 내 삶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스스로 알아채고 존중하고 표현하고 다루어 주는 것이다. 남이 어떤 감정인지에 눈치 보고 헤아리며 맞추는 것에만 집중되어 내 감정 따위는 억압되고 무시되는 상황이 당연한 삶은 나를 사랑한 삶이 아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삶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욕구와 선호도를 사랑하며 마음껏 펼치는 것이다.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집중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다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도 모르는 삶은 나를 사랑한 삶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 그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고 진정한 행복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도조차 집중하고 탐색해볼 그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없었다면 문제는 생기고 만다는 것이다. 뒤늦은 방황과 회의감과 우울감으로 말이다. 내 설명을 듣고 난 그는 결혼 생활이 아닌 직장 생활 역시 너무 힘든 상사 밑에서 거의 하인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정말로 순수하게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모를 때 그 일을 알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지금 너무 부유해서 경제적인 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떠올려 보는 방법이 있다. 돈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정말로 순수한 꿈일 수 있다. 돈이 없고 생존과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꿈은 어떤 일을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으로 제한되겠지만 돈이 충분히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이 행복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의 저진동 압축 풀기를 해보는 것이다. 나 같은 영혼은 부모의 가치관과 사랑의 개념, 사회의 제도와 가치들이 협소하고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게 느껴지는 영혼이었다. 이런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느냐가 중요했고 행복의 기준이었다. 내가 이런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까지 40년이 걸렸던 이유는 내가 태어나 보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온 삶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잘해도 권위 있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일이 돈이 되지 못하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봐주고 부러워해 줄 것인지에 모든 삶이 혈안되어 있었다. 나라는 영혼은 그런 사회에 덩그러니 태어나 뭔가 허전하고 답답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게 행복이라고 학습되었다. 좋다. 모두가 나 같은 영혼은 아닐 것이기에 사회적 인정의 욕구를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당신은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싶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라면 진심으로 그런 자신을 존중해주며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행복인 줄 알면서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에게 성공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당신의 영혼이 가슴 뛰고 충만해지는 행복의 기준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런 기준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당신 안에 처리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결핍감, 열등감, 원망, 분노, 고통, 슬픔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향한 첫걸음부터 오류가 생긴다.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무리 높은 유명세와 권력과 부를 소유해도 여전히 인기와 사랑과 인정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적 결핍과 열등감, 유명한 만큼 확장된 관계의 체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배신, 원망, 분노, 고통, 슬픔 등의 카르마적 체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 안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저진동 압축 풀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한 후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들로 나를 채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 열등감, 결핍감도 없이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상태에서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결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나와 관련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기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걱정할 수 있다. 지금 나의 남편이 과거 어느 모임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사람들 앞에서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나도 함께 참석해 있었는데 남편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그 표현을 맥락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아내로서 내심 서운했다. 내가 그에게 1순위가 아니라니. 그리고 아무리 자신을 가장 사랑해도 남들 앞에서는 아내인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로맨틱하게 말해주길 바랬고 모임이 끝난 후 이런 내 마음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나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를 사랑해.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당신 자신을 1순위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남을 사랑하면 된다. 타인을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며 나만 사랑하고 나만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희생시키며 타인만 사랑한다면 그건 이타적인 것이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남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중심이 잡힌 균형 있는 사랑이 될 것이다. 누구 하나가 나가 떨어지고 죽어나가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받고 서로 귀하게 되는 사랑 말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감사해주는 상대를 만나고 싶은가? 그럼 나부터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감사할 때 나를 진정 사랑하고 감사해주는 타인을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게 나의 행복이라는 사랑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대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당신은 남용당하며 노예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아무리 노예처럼 열심히 사랑해도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고 사실상 다 알 수도 없음을 알게 되고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사랑과 인간 자체에 대한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높다. 나 하나도 제대로 알고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타인을 어떻게 알고 사랑한단 말인가? 일단 자신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루는데 올인하라. 매일 들려주고 말해주어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사랑을 주는 부모 밑에 태어나도 이런 말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부모 품에 있는 몇 년뿐이다. 그 이후 학교와 사회로 나와 당신은 그 말을, 아니 그 비슷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듣기 위해 사는 내내 참고 희생하며 자신을 잃어가야 할 수도 있다. 전생에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내가 나에게 해준 적이 있었겠는가? 아마 이번 생보다 더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엄청난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결핍을 넘어 무의식 차원에서는 자신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실망과 좌절과 자기 혐오와 원망과 분노까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상태로 나 외에 어떤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조건 없는 사랑. 나를 낳은 내 부모에게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내가 나에게 해주어라. 나는 내가 그냥 너무 좋아. 나야,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감정은 그냥 품거나 인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과 감정은 곧 사라진다. 우리 안에는 아직 그 반대의 감정과 생각이 10,000배나 더 많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내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즉 프로그램으로 깔릴 수 있도록 매일 듣고 소리내어 말하고 표현해야 한다. 실제로 신학을 전공한 지금의 나의 남편은 기독교 사상,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아침에 양치질을 하기 전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사랑해, 10번 말하기였고 그 방법을 실천하고 몇 달 후 나를 만났다고 한다. 돈에 대한 감정 회복하기. 돈아, 고마워, 사랑해. 당신에게 돈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어떠한가? 돈은 참 좋고 아름답고 친숙하고 다정한가? 인간이 체험을 진행시키고 있는 물질 세상에서 돈이란 모든 카르마적 감정 체험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이자 아이템이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물질과 돈을 필요로 하는 이상 돈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이 동반 살해를 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 삶의 실제적 문제와 불편의 90%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환생하는 내내 부자이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았던 전생은 얼마나 될까? 단언컨대 설사 부자였어도 돈으로 생기는 카르마적 체험, 돈과 얽힌 분노와 스트레스의 체험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전생부터 누적된 돈에 대한 서러움과 한, 고통과 상처의 체험이 인류의 집단의식 수준으로 압축되어 있다. 돈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과사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좀처럼 나에겐 오지 않고 소유하기가 너무나 힘든 고통의 대상, 즉 애증의 대상이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에 대해서도 노예의 체험을 하고 있다. 돈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돈에 대한 내 안의 무의식적인 모든 부정적 감정을 정화해야 하지만 돈이 내게로 올 수 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원하지만 내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들, 돈은 더럽고 돈을 욕심내는 것은 저급하고 세속적인 것, 돈은 치사하고 서럽고 힘든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생각과 원망, 분노 등의 감정을 정화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계속 돈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돈이 당신에게로 올 수가 없다. 왔다가도 다시 가버린다. 결국은 돈에 대한 당신의 무의식적 감정이 돈에 대한 당신의 체험을 결정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회복할 때 돈이 당신에게로 무사히 잘 올 수 있다. 돈을 떠올리거나 보게 될 때 당신은 꽃을 보듯 아름다워해야 하고 가슴이 환해지고 충만해지면 된다. 돈은 죄가 없다. 돈에 대한 인간들의 부정적 감정이 돈을 인간 삶에서 고통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돈과 감정적인 화해가 필요하며 돈에 대해서도 사랑과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돈은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데 참 가지기 힘들다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진 주요 생각과 감정이다. 돈은 참 힘들다. 이 감정을 돈아 고마워 사랑해로 만트라에서 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면 끝이다.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돈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주변에 특히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은 돈에 대해 여여하고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고 벌 만큼만 벌면 되지요. 제가 이만큼 돈이 필요하면 딱 그만큼 돈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럭저럭 고만고만하게 근근히 살아간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흘러넘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 우주는 무한한 풍요와 잠재력의 영역이다. 돈에 대해 세뇌된 편견과 두려움 등으로 돈에 대한 체험을 제한하지 말라. A4 용지에 써서 벽에 붙여 놓아라. 나는 돈이 흘러넘친다.